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평온하던 한 부부의 집에 동서내외가 같이 살면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난임으로 지쳐가던 아내 앞에 나타난 동서의 의문스러운 행동. 그건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의 예고였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배꼽 주변이 온통 푸르스름한 멍자국이었어요. 벌써 몇 달째 매일 같은 시간에 배에 직접 주사바늘을 꽂다 보니 이제는 통증도 무뎌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은 유독 약 기운이 독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징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속도 계속 울렁거리는 느낌이었죠. 입안이 바짝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던 게 아마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집 거실은 복도를 지나야 넓게 펼쳐지는 구조거든요. 불을 켜지 않아도 창밖 가로등 불빛이 거실 벽에 길게 드리워져서 대충 길은 보였죠. 그런데 복도 끝자락에서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벽면 가득 기괴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헛것을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선명했습니다. 남편 상혁 씨가 거실 소파 근처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웬 여자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었죠. 남편이 그 여자의 뒷모습을 강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여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자세였어요. 두 그림자가 하나로 섞여서 거실 벽을 따라 흐느적거리는데 그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여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갔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는지 그림자가 멈칫하더니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제가 급하게 거실 불을 켰을 때 제 눈앞에 보인 건 너무나 평온한 풍경이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거실엔 남편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켠 불빛에 눈이 부신 듯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봤죠. 선화야, 안 자고 왜 나왔어? 물 마시러 왔니?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자상하고 차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을 가리켰지만 거기엔 그저 텅 빈 벽지뿐이었죠. 방금 여기 누구랑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당신이 누굴 안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 말에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차가워진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더군요. 남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서늘하고 깊었습니다. 선화야, 너 또 약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래. 오늘 맞은 주사가 유독 독하다고 했잖아. 환각 본 거야. 거실에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재수 씨는 애 재우느라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남편은 저를 어린아이 달래듯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면서도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죠. 자꾸 이러면 안 돼, 선화야. 너 저번에도 자다가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계속 환각 보고 헛것 들으면 우리 아기 갖는 거 잠시 멈추고 병원부터 가봐야 해. 정신과 쪽으로 상담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만 코끝에 스치는 냄새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남편의 옷소매에서 남편이 늘 쓰는 로션 냄새가 아닌 아주 미세하고 달콤한 낯선 여자 화장품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정말 약 기운에 취해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으니까요.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한 신축 빌라에 살고 있는 36살 이선화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올해로 7년 차가 되었네요. 제 인생은 3년 전부터 오로지 한 가지 목표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죠. 남편 박상혁 씨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엘리트였어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능력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저에게 지극정성인 사람이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매달 가슴에 주사바늘을 꽂으며 울 때도 남편은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돼. 그런데 네가 원하니까 나도 노력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던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 우리 부부의 평온하던 집에 불청객 아닌 불청객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도련님인 상재 씨네 가족이었어요. 상재 씨가 무리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다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졌거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동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며 딱 1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련님 상재 씨와 그의 아내인 은수 씨, 그리고 이제 겨우 3살 된 조카 하랑이까지 우리 집 2층 방 하나를 차지하고 살게 된 거예요. 솔직히 불편했죠. 아이 없는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무엇보다 동서인 은수 씨를 볼 때마다 묘한 자격지심이 들었거든요. 은수 씨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다 아이를 셋은 더 낳아도 될 만큼 건강해 보였으니까요. 은수 씨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형님 형님 하며 제 눈치를 살폈죠. 상재 씨가 형인 남편에게 돈 문제를 상의하며 비굴하게 구는 날이면 은수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만 하며 입술을 깨물곤 했습니다. 그런 은수 씨를 보며 참 박복한 여자구나 싶어 마음이 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거실에서 본 그 기괴한 그림자 이후로 제 마음속엔 걷잡을 수 없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집안엔 고소한 토스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식탁에는 이미 도련님과 은수 씨가 앉아 있었고요. 간밤에 제가 본 그 끔찍한 의심이 무색할 만큼 거실은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형님, 어제 잠 좀 주무셨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은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물을 건넸습니다. 그 맑고 순진한 눈동자를 보니 제가 간밤에 본 게 정말 환각이었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도련님 상재 씨는 입안 가득 빵을 쑤셔 넣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우리 형수님 주사 맞느라 고생이 많으시네. 형수님 보약이라도 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냐? 나처럼 건강한 마누라 만났으면 이런 걱정 안 했을 텐데. 그치, 은수야? 상재 씨의 배려 없는 말에 식탁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은수 씨가 황급히 남편의 팔을 치며 눈치를 줬고 제 남편 상혁 씨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상재야, 형수한테 말 조심해. 우리 선화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남편은 제 접시에 잘 익은 아보카도를 놓아주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분명 저를 향한 응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시선은 남편의 손 넘어 은수 씨의 반응에 꽂히더군요. 은수 씨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는 것을 보고 고개를 팩 돌려버렸거든요. 그건 질투라기보다는 마치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마주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출근하고 도련님도 일거리를 알아본다며 나간 뒤
집엔 저와 은수 씨 둘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려는데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계속 그 그림자가 일렁거렸죠. 그때 은수 씨가 제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쟁반에 따뜻한 대추차를 받쳐들고서요. 형님, 이거 좀 드세요. 저희 남편이 요즘 형님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꼭 챙겨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은수 씨가 차를 내려놓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건네는 은수 씨의 손등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강하게 붙잡혔던 것 같은 손가락 모양의 멍자국이었죠. 동서, 손등이 왜 그래요? 어디 부딪혔어요? 제 물음에 은수 씨는 깜짝 놀라며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도 못 마주친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아, 이거요? 어제 상재 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장난치다가 아시다시피 상재 씨가 손이 좀 맵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형님. 은수 씨는 서둘러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던 은수 씨가 멈춰서서 제게 등을 돌린 채 나직하게 말하더군요. 형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은수 씨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물어볼 틈도 없이 은수 씨는 도망치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거실로 나온 저는 멍하니 서서 은수 씨가 닫고 들어간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구석 천장에 달려있는 홈캠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남편이 집 비울 때 조카 하랑이가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하자며 설치한 카메라였죠. 저는 홀린 듯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홈캠 영상은 남편의 컴퓨터에만 저장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그날은 제 안에 무언가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네가 본 게 진짜인지 확인해. 라고요. 남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남편의 영역을 뒤지는 죄책감이 목까지 차올랐죠. 드디어 저장된 영상 폴더가 열렸습니다. 저는 어젯밤 날짜를 찾아 클릭했습니다. 새벽 2시. 제가 거실로 나오기 딱 10분 전의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거실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 덕분에 실루엣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된 지 5분 뒤 동서 은수 씨가 방에서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있던 제 남편에게 다가갔죠. 제가 본 그림자는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고개를 젖히며 거칠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죠. 동서는 거부하는 듯 남편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오기 직전까지 두 사람은 거실 한복판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에 눈앞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마우스를 쥐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책상을 긁는 소리가 났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제가 복도 끝에 나타나기 직전 남편은 마치 인기척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동서를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죠. 영상을 보던 저는 숨이 막혀 흑흑거리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제가 그림자를 보고 경악한다는 걸 다 지켜보면서 그 눈을 똑바로 뜨고 저에게 환각을 본 거다. 정신과에 가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을 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 책상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배꼽 주변에 주사 멍자국이 갑자기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기를 갖기 위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는 동안
이 집 거실에서 남편은 동서와 몸을 섞고 있었다니.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제 인생이 사실은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 무대였다는 사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선아야, 거기서 뭐해? 내 컴퓨터는 왜 켜져 있고? 어느새 퇴근한 남편이 문가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남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제 몸을 덮치고 있었죠. 간밤에 거실벽에서 봤던 그 기괴한 그림자보다 훨씬 더 크고 어두운 모습으로요. 상혁 씨의 그림자가 제 머리 위를 덮쳤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모니터 전원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암전된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죠. 여기서 들키면 끝장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인간이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아넣을 거라는 확신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거든요. 상혁 씨, 어머, 벌써 왔어요? 나 작업 폴더 좀 옮기려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안 켜져서. 이거 고장났나 봐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왔지만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재 문턱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표정이 참 묘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닌 마치 쥐구멍에 숨은 생쥐를 구경하는 고양이 같은 눈빛이었죠.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옷감을 뚫고 살결에 닿는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고장? 아침까지 잘 되던 건데 네가 기계치라 뭘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모니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홈캠 영상 폴더를 닫았는지 열어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폴더가 그대로 떠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다행히 아까 급하게 끄면서 창이 닫혔는지 화면엔 평범한 배경화면만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마우스를 몇 번 휘두르더니 픽 웃더군요. 잘 되는데 뭘. 선화야, 너 진짜 요즘 이상해. 어제는 거실에서 헛것을 봤다 그러고 오늘은 멀쩡한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하고. 정말 병원 예약 잡아야겠다. 이대로는 너도 힘들고 우리 아기 기다리는 과정도 너무 위태로워.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죠. 제가 본 진실을 정신병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치밀함에 혀가 내둘러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거실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락동 빌라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제 눈엔 집안 구석구석이 가짜 연극 무대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우리 집에 얹혀 사는 도련님 상재 씨와 동서 은수 씨를 대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 상재 씨는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형한테 빌려간 돈만 해도 외제차 몇 대 값은 될 텐데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게임이나 하거나 낮술에 취해 있기 일쑤였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거실 건너편 방에서 상재 씨의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나 진짜 이번엔 확실한 아이템이라니까. 보증금 조금만 보태주면 금방 갚을게. 나 길바닥에 나앉으면 은수랑 애는 어떡해. 형이 조카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라. 응?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상재 씨가 남편 앞에서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상혁 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아주 차가운 눈으로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보여주던 자상한 오빠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남편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돈 얘기로 내 입 열게 하지 마. 대신 내 말 명심해. 은수랑 하랑이 굶기지 말고 똑바로 챙겨. 만약 처자식 제대로 건사 못하면 그땐 형제고 뭐고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상재 씨는 그 돈을 낚아채듯 집어들며 고마워 형. 역시 형밖에 없어. 하고 굽신거렸습니다. 그 장면이 참 기괴했어요. 동생을 걱정하는 형의 마음이라기엔 남편의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었고 동생은 마치 주인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개처럼 비굴해 보였거든요. 특히 남편이 동서 은수 씨를 언급할 때의 그 소유욕 섞인 말투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동생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방에서 조카 하랑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아이가 울면 어련히 엄마인 운수 씨가 알아서 달랠 텐데 이상하게 남편이 먼저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익숙하게 동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울음소리가 잦아들더니 방 안에서 나직한 속삭임이 들려왔죠. 아주버님, 상혁 오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상재 씨도 있는데. 쉿, 깨겠다. 상재놈 술 취해서 처자느라 몰라. 은수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내가 영양제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다정하면서도 강압적인 남편의 목소리.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동서인 은수 씨는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재수 씨가 아닌 은수야라고 부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일상적인 가족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치고 싶었지만 홈캠 영상에서 본 남편의 그 서늘한 눈빛이 떠올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다간 정말로 제가 정신병원에 처박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수 씨는 평소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로 제 약을 챙겨왔습니다. 제가 맞아야 할 호르몬 주사와 비타민제들을 쟁반에 담아들고 온 그녀의 손등은 여전히 얼룩덜룩한 멍자국 투성이었죠. 형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주사 놓아드릴까요? 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한 적 있어서 잘 놓거든요. 은수 씨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수 씨가 제 소매를 걷어올리고 주사바늘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툭 하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팔뚝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서,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은수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주사기를 내려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형님한테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사실은 저... 은수 씨가 무언가 중대한 고백을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며 남편 상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잊은 물건이 있다며 갑자기 돌아온 거였죠. 남편은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 두 여자를 서늘한 눈으로 훑었습니다. 둘이 뭐해? 분위기가 왜 이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은수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울었냐는 듯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고개를 숙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버님. 형님이 약 기운 때문에 좀 힘들어하셔서 위로해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애가 깨서 가볼게요. 은수 씨는 도망치듯 방으로 숨어버렸고 남편은 저벅저벅 걸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은수 씨가 두고 간 주사기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아주 다정하게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선화야, 재수 씨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상재랑 재수 씨 집안 망해먹고 들어온 주제에 너한테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몰라. 너 가뜩이나 마음 약한데 괜히 안 좋은 기운 옮으면 어떡하니? 안 그래? 남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아 살갗이 저릿거렸습니다. 남편은 은수 씨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저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 곁에서 몰래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상재 씨는 자기 아내와 형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은수 씨는 왜 나에게 미안하다고 울었던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속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집구석에 있는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것. 남편의 자상함도, 도련님의 무능함도, 동서의 가련함도, 어쩌면 다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죠. 저는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초췌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소름 끼치는 연극의 커튼을 걷어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 모르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은수 씨가 예전에 일했다던 병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상재 씨와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건지 뒷조사를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차 조수석 밑에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스타캐스팅이라는 이름이 찍힌 간이 영수증이었어요. 발행 날짜는 무려 3년 전 은수 씨와 상재 씨가 결혼하기 직전이었죠. 모델 에이전시? 남편이 여길 왜? 처음엔 회사 광고 모델이라도 섭외했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뒷덜미가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에 적힌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사무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네, 스타캐스팅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거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상업 모델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단역 배우, 그리고 각종 행사 대행 인력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야가 필요하세요? 단역 배우, 행사 대행.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의심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는 영수증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그 에이전시를 찾아가 볼 차례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은수 씨의 진짜 정체와 남편이 숨기고 있는 그 소름 끼치는 설계의 전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급하게 집을 나서려는데 거실 복도 끝에서 동서와 딱 마주쳤습니다. 은수 씨는 제 주머니 속 영수증을 빤히 쳐다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며 제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귓가에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이더군요. 형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형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동서는 차갑게 식은 거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만 등 뒤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은수 씨의 그 서늘한 경고가 귓가에 쟁쟁거렸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괴물 같은 남자 곁에서 말라 죽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영수증이 적힌 에이전시는 강남 논현동의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스타캐스팅이라는 화려한 이름과는 달리 입구부터 담배 찌든 내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죠.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무실 안에는 화려한 프로필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예약제로만 운영하는데요. 책상에 앉아 손톱을 정리하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저를 흘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내뱉었죠. 광고 대행사에서 나왔는데 중년 부부 모델을 급하게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3년 전 제 결혼식 화보집 뒤편에 꽂아두었던 은수 씨의 결혼식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은수 씨 옆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던 그녀의 부모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죠. 혹시 이분들 여기서 섭외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아는 진 행사에서 배웠는데 이미지가 너무 좋으셔서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쓱 보더니 콧방귀를 끼더군요. 아, 이 양반들? 우리 에이전시 에이스들이죠. 부모 대행 쪽으로는 이 바닥에서 베테랑이에요. 연기가 아니라 거의 신들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지금은 지방 내려가 계셔서 당장은 안 될 텐데. 근데 손님,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이거 3년 전 박상혁 씨 의뢰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는 제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부를 뒤적거리며 말을 이어갔죠. 박상혁 씨가 그때 돈을 꽤 두둑이 줬거든요. 단순히 하객 대행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진짜 사돈 어른 노릇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비용이 꽤 나갔죠. 양가 상견례부터 함 들어오는 날 결혼식까지. 아유, 그때 그 양반들 고생 좀 했을 거예요. 상혁 씨가 워낙 깐깐하게 대본까지 짜와서 연습을 시켰다나 뭐라나.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어요.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제가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선물까지 챙겨드렸던 그 인자한 분들이 전부 돈으로 산 연기자였다니요. 제 남편 상혁 씨는 은수 씨를 자기 동생과 결혼시키기 위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세탁한 거였습니다. 대체 왜? 남편은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집 근처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죠. 손에 쥔 은수 씨의 결혼식 사진이 제 손톱 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상혁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단순히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락동 빌라의 외관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을 들어서며 신발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활짝 웃고 있는 우리 부부,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선 도련님 내외. 그 모든 게 다 구역질 나는 연출이었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집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도련님 상재 씨는 또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 보이지 않았고 은수 씨는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지 조용했죠. 상혁 씨는 오늘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고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이 집 어딘가에 더 숨겨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홈캠 영상을 보려다 들킬 뻔했던 그곳이죠. 이번엔 좀 더 치밀하게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완벽주의자라 중요한 서류는 절대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아요. 저는 책상 아래,
카페트 및 책장 뒷면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의 바닥판이 미세하게 들떠 있는 걸 발견했죠. 손톱을 집어넣어 판을 들어올리자 그 안에서 낡은 통장 몇 건과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통장의 명의는 전부 하은수였어요. 그런데 입금 내역이 가관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상혁 씨의 이름으로 입금되고 있었고 그 금액은 수백만 원에 달했죠. 게다가 통장 잔고는 이미 수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동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상혁 씨가 가지고 있는 거지? 더 충격적인 건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었습니다. 그건 은수 씨가 낳은 조카 하랑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결과지 하단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1 박상혁과 검사 대상자 2 박하랑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상재 씨의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제 남편 상혁 씨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죠.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매달 배에 구멍이 나도록 주사를 맞고 난임 판정을 받을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그 여자를 동생과 결혼시켜 제 코앞에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 하나가 반짝이며 켜졌습니다. 그건 남편이 거실에 설치해둔 홈캠 모니터였는데 평소엔 꺼져 있던 것이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활성화된 모양이었어요. 저는 홀린 듯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면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거실뿐만 아니라 부엌, 복도, 그리고 심지어 2층 은수 씨의 방 안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상혁 씨는 단순히 방범용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집안 곳곳, 특히 은수 씨가 머무는 모든 공간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 은수 씨는 방 안에서 조카를 품에 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죠. 그때 갑자기 은수 씨가 고개를 돌려 카메라가 숨겨진 방향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녀의 눈에 가득 고인 공포와 절망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 역시 이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가련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걸요. 상혁 씨, 당신이 이러고도 정말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책상을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재 씨가 술에 취해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서류와 통장을 원래 자리에 집어넣고 서재를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상재 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하은수, 나와봐. 너 오늘 또 형님한테 무슨 소리 했어? 형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너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난리잖아. 상재 씨의 고함에 2층에서 은수 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재 씨는 은수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며 폭언을 퍼부었죠. 너 똑바로 말해. 형님한테 꼬리 쳤어? 아니면 뭐 이상한 소리라도 짓거렸냐고.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 이년아. 은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손 놓으세요.
제 외침에 상재 씨가 멈칫하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아, 형수님, 이거 놓으세요. 인연이 자꾸 형님 심기를 건드려서 그래요. 형님이 화나면 우리 집안 끝장나는 거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아, 형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나? 형님이 형수님을 얼마나 아끼는데. 그치? 상재 씨는 비열하게 웃으며 은수 씨를 발로 툭 찼습니다. 저는 은수 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죠. 은수 씨의 팔등에는 아까보다 더 진한 멍자국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동서, 괜찮아요? 일단 내 방으로 가요. 저는 은수 씨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은수 씨는 제 침대맡에 앉아 한참을 흐느끼더군요. 저는 그녀의 앞에 앉아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서, 나 다 알아요. 그 배우 에이전시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서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제 말에 은수 씨의 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본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아셨네요. 형님만은 모르길 바랬는데 형님까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형님을 가만두지 않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은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녀는 고아로 자라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다가 결국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손님으로 온 상혁 씨를 만났던 거예요. 상혁 오빠는 제 인생에 나타난 구원자 같았어요. 아무도 나를 사람 대접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옥의 입구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두 사람은 깊은 관계가 되었고 상혁 씨는 은수 씨를 정식으로 집에 소개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조명숙 여사님의 반대는 상상 이상이었죠. 고아 출신의 술집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사님은 은수 씨를 만나보지도 않고 소박을 놓았다고 합니다. 은수 씨와 결혼하면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겠다며 제 남편 상혁 씨를 협박했대요. 어머니는 그때 저와 상혁 오빠가 헤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상혁 오빠가 저를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눈을 속이고 평생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바로 상재 씨였어요. 제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상혁 씨는 은수 씨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친동생인 상재 씨를 이용하기로 한 거였어요. 어리숙하고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동생에게 접근해 은수 씨를 참한 처자로 둔갑시켜 소개한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에이전시를 통해 가짜 부모님까지 고용해 완벽한 연극을 꾸민 거고요. 상재 씨 빚을 다 갚아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저랑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상영 오빠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이제 넌 영원히 내 거야라고요. 상재 씨는 아이가 자기 자식인 줄 알아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오빠 아이를 가졌던 건데. 상재 씨는 술에 취해 기억도 못하는 그날 밤의 일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은수 씨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상혁 씨가 이 집 2층에 자신들을 들인 이유도 설명해줬죠. 동생을 도와주는 척하며 자신의 내연녀와 친자식을 제 코앞에 두고 감시하며 소유욕을 채우려 했던 겁니다. 은수 씨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숨이 막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매달 제 배에 주사바늘을 꽂으며 함께 아파해주던 그 다정한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인생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파괴하며 심지어 친동생까지 도구로 써먹는 괴물이었을 뿐이었죠.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남편은 2층에서 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의 결혼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침대 기둥을 꽉 쥔 채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대체 뭐였어요? 상혁 씨한테 나는 뭐였냐고요? 제 외침에 은수 씨가 고개를 들고 저를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오빠한테 형님은 가장 완벽한 껍데기였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남편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배경 좋고 흠잡을 데 없는 형님이 필요했던 거죠. 형님이 완벽할수록 오빠의 추악한 비밀은 더 안전하게 숨겨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인생은 상혁 씨가 기획한 거대한 연극의 가장 화려한 무대장치였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상혁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선화야, 나 지금 집 앞이야. 와인 한 병 샀는데 같이 한잔 할까? 얼마 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띠리릭 소리가 방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은수 씨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형님, 제발 지금은 티내지 마세요. 저 사람 자기 계획이 틀어지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은수 씨는 황급히 제 방을 빠져나갔고 저는 거울을 보며 엉망이 된 얼굴을 다독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이를 악물고 표정을 관리했죠. 방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에는 상혁 씨가 평소처럼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와인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요. 선화야,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제게 다가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느라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동생의 아내와 아이까지 가로챈 그 손이 제 몸에 닿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와인 마셔요, 우리.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꺼내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그 끈적하고 기괴한 시선이요. 와인을 따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주인공이 바뀔 차례라는 걸요. 와인잔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남편이 제 서재 쪽을 힐끗 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선화야, 서재 책상 서랍 네가 건드렸니?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서늘했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잔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게 아까 청소하다가 하랑이 장난감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요. 동서가 아이 물건 없어졌다고 찾길래 잠깐 열어봤는데. 왜요? 거기 뭐 중요한 거라도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태연한 척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까지 들릴 정도로 쿵쾅거렸지만 필사적으로 와인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돌아봤죠. 남편은 서재 문가에 기대어 서서 제 얼굴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집요하고 서늘한지 마치 제 뇌 속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것 같더라고요. 장난감? 내 서재엔 아이가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그 서랍은 잠겨 있었을 텐데 말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열었을까? 남편은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바닥을 울리는 그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어요. 남편은 제 바로 앞에 멈춰서서 제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풍기는 서늘한 체온과 와인 향이 뒤섞여 기묘한 불쾌감을 자아냈죠. 선화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너 오늘 하루 종일 밖으로 돌더니 결국 내 서재까지 뒤진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눈 속에는 이미 광기 어린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 위에 놓인 와인잔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쳤죠. 쨍그랑 소리를 내며 유리 파편이 거실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래, 봤어. 당신이 숨겨둔 그 더러운 것들 전부 다 봤다고. 하은수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그 아이, 하랑이도 당신 자식이라며? 도련님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식이라며? 제 비명 같은 외침에 2층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사색이 된 은수 씨가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나타났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방에서 나온 상재 씨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거실을 내려다봤죠. 형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형 자식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셨어요? 상재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내려왔지만 정작 제 남편 상혁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은수 씨는 계단에 주저앉아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냥 적당히 속아주면서 살면 참 편했을 텐데 왜 굳이 그 예쁜 머리를 굴려서 지옥을 자초할까?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아주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마치 흥미진진한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우리를 둘러봤죠. 상재야, 너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나 보다.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그 핏덩이 사실 내 애야. 은수랑 내가 네 뒤에서 만든 내 자식이라고. 형, 그게 무슨... 은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말 좀 해봐. 상재 씨가 은수 씨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은수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상혁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즐겁다는 듯 말을 이어갔죠. 네 빚 갚아준 돈, 네 사업 자금 대준 돈, 그거 다 내 자식 대신 키워주는 대가였어, 상재야. 넌 그냥 내 자식을 대신 키워주는 유모였던 거고. 은수도 마찬가지지. 핏줄도 없는 고아 주제에 내 곁에 있으려면 그 정도 연극은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 상혁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난도질이었죠. 상재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의지해온 형이 자신을 인간 이하의 도구로 써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꿈꾸던 완벽한 가족이야? 남동생을 기만하고 첫사랑을 노예처럼 부리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 집구석에 가둬두는 거? 당신 정말 괴물이야. 소름 끼쳐서 당신이랑 단 1분도 같이 못 있겠어. 제 일갈에 상혁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난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와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발 뒤꿈치가 들렸죠. 남편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그 눈동자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인간적인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널 왜 선택했는지 알아? 너처럼 집안 좋고 배울 만큼 배우고 자존감 높은 여자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넌 모를 거야. 나님? 그거 사실 다 네 탓인 줄 알지?
네가 매달 배에 찌르는 그 주사 내가 성분 조금씩 바꿔치기 한 거라면 믿겠어? 넌 절대 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내 완벽한 설계도 안에 네 자식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거든. 남편의 고백에 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아이. 그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다니요. 매일 밤 고통을 참으며 주사를 놓던 저를 비웃으며 그는 뒤에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미친 건 너지. 감히 내 설계를 망치려 들다니. 선화야,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 내가 이미 너희 부모님께는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고 말씀드려놨거든. 넌 그냥 미친 여자로 살다가 죽으면 돼. 그게 네 마지막 배역이야. 상혁 씨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던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이 미친 자식아!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묵직한 무언가가 상혁 씨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상혁 씨가 비틀거리며 제 목을 놓았고 저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흐릿한 시야 사이로 보인 건 거실 한복판에 서서 골프채를 들고 부르르 떨고 있는 시어머니 조명숙 여사님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 시어머님은 평소에 그 깐깐하고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한 어머니의 처참한 얼굴이었죠. 조 여사님은 피가 흐르는 상혁 씨의 머리를 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술집 여자랑 놀아나서 집안 망신 시키는 것도 모자라 네 동생까지 이용해? 그것도 모자라 자기 처를 죽이려 들어? 어머니가 여긴 왜... 상혁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조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로 밟으며 제 남편을 노려봤죠. 내가 그 아이 정리하라고 했을 때 얌전히 들었어야지. 어디서 감히 내 집안에 가짜를 들여놓고 연극질이야. 이 미친 자식아, 넌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야. 내 재산, 이 집, 네가 가진 모든 거 다 내 손으로 회수할 거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시어머님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난임이라고 무시하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녀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던 거죠. 가문의 명예와 핏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녀에게 아들의 이런 기괴한 행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겁니다. 상혁 씨는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비아냥거렸죠.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은수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연극까진 필요 없었어. 이건 다 어머니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입 닥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조 여사님이 상혁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셨습니다. 상혁 씨는 고개가 돌아간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한 번씩 훑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듯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불같은 기세에 결국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상재 씨의 흐느낌, 그리고 계단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은수 씨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죠. 저는 목을 어루만지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애미야, 아니 선화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내 자식이 이토록 망가진 줄도 모르고 너만 탓했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불린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공포가 한데 섞여 오열로 변했죠. 조 여사님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송파구 가락동의 신축빌라 꼭대기층은 비극의 무대에서 진실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상혁 씨, 그 괴물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설계한 무대가 무너지면 무대 자체를 불태워버릴 위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처럼 제 인생도 산산조각 났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공포에 질린 채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은수 씨가 있었고, 제 앞에는 평생 철옹성 같던 시어머니가 무너진 자존심을 간신히 붙잡고 서 계셨으니까요. 저는 젖은 눈을 닦으며 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은수 씨도 결심한 듯 아이를 꽉 껴안고 제게 다가왔죠. 이제 우리 여자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지옥 같은 연극에서 탈출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조 여사님은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서 계시다가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와 인감도장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놓으셨죠. 선화야, 이리 와서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마주 앉자 조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매만지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상혁이 그놈이 가진 재산 태반이 내 명의로 된 거다. 이 집도 그놈이 타고 다니는 차도 심지어 그놈이 투자했다는 상가들도 다 내가 내 노후 자금으로 묶어둔 거야. 그 자식 지가 똑똑해서 번 돈인 줄 알았겠지만 내 허락 없이는 10원짜리 한 장 못 건드린다. 여사님은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상혁 씨의 재산 은닉 현황과 그동안 여사님이 몰래 기록해둔 상혁 씨의 부적절한 자금 흐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여사님은 아들의 광기를 진작부터 의심해 오셨던 겁니다. 다만 그게 이토록 추악한 형태일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거죠. 이 도장이랑 서류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해. 이혼 소송이든 형사 고발이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뒤에서 다 밀어주마. 그 괴물 같은 놈 옷 한 벌만 입혀서 길바닥으로 쫓아낼 거다. 우리 집안에 저런 짐승을 둘 수는 없어. 시어머니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나 완벽하게 키우려 했던 아들이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의 인생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은수 씨를 힐끗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 아니 하은수 씨, 너도 이제 그만해라. 네가 고아로 자라 기댈 곳 없어 저놈한테 휘둘린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이젠 네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똑바로 서야지. 저놈 밑에서 인형 노릇하며 살면 네 아들 인생도 저놈처럼 망가지는 거야. 은수 씨는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상재 씨는 그 옆에서 넋이 나간 듯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형을 우상처럼 믿고 따랐던 그에게 오늘의 진실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상혁 씨, 아니 사이코패스 같은 그 남자에 대한 응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조 여사님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상혁 씨가 다니던 제약회사의 윤리위원회에 제보를 넣었습니다. 임상시험용 약물을 사적으로 유출하고 심지어 아내의 난임치료제 성분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업계에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상혁 씨는 하루아침에 직위 해제되었고 회사 법무팀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혁 씨는 며칠 뒤 초췌해진 모습으로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그를 막아선 건 제가 아니라 조 여사님이 고용한 경호원들이었죠. 선화야, 이선화, 너 미쳤어? 어머니 설득해서 당장 이거 취소해. 나 이대로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우리가 어떻게 일궈온 인생인데. 상혁 씨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현관 인터폰 화면을 통해 그의 얼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한때 자상하고 완벽해 보였던 그 남자의 얼굴은 이제 욕망이 거세된 채 발악하는 짐승의 표정일 뿐이었죠. 저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상혁 씨, 당신이 설계한 무대는 이미 불타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당신이 지은 죗값 치르는 일뿐이에요. 다시는 이 동네에 발붙일 생각 마세요. 다음번엔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니까. 상혁 씨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은수 씨가 있었고 제 손에는 이 연극을 끝낼 수 있는 법적 서류들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상혁 씨의 약물 조작 증거와 은수 씨의 증언,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더해지니 그는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했죠. 상재 씨는 형에 대한 배신감과 자책감에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했고 은수 씨는 아이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시어머니 조 여사님의 변화였어요. 여사님은 은수 씨에게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건 네가 예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주 녀석이 길바닥에서 자게 할 수는 없어서 주는 거다 라며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엔 미안함이 서려 있었죠. 그리고 제게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함께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맑은 오후, 저는 가락동 빌라를 떠나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7년의 세월이 단 몇 박스의 짐으로 정리되는 걸 보니 허무하기도 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을 나오는데 은수 씨가 아이를 데리고 마중을 나왔더군요. 형님, 아니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은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있던 멍자국들은 이제 많이 옅어져 있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 씨, 우리 이제 같이 행복해져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살면서요. 연락 자주 해요. 조카 보고 싶을 거니까. 은수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룸미러로 멀어지는 가락동 빌라를 바라봤어요. 한때 그곳은 제게 완벽한 파라다이스였지만 사실은 썩은 고름을 품은 껍데기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온 지금 저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락동을 벗어나 탁 트인 대로로 접어들자 차창 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이제 제 배에는 주사 자국 대신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훈장 같은 단단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완벽한 남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속이지 않는 제 진짜 인생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제 사연의 제목은 설계된 비극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행복이 될 것이라 다짐하면서요. 소름 끼치고 황당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선화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서늘해서 혼났습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치밀하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선아 씨, 이제는 가락동의 그 차가운 그림자는 잊으시고 새로 차리신 스튜디오에서 따뜻하고 예쁜 햇살만 가득 받으시길 바랄게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